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SBB 파산 충격의 여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발표되며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우리는 그럼 지수 반등 시 주도 섹터로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 뉴스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끝을 모르고 고공행진 중인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한번 꼽아봤는데요. 내일이면 유럽판 IRA, 그러니까 유럽판의 미국 IRA법, CRMA 법안 초안이 발표되죠. 우리 정부와 기업, 미리 좀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3사랑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죠. 이제 CRMA에 대응을 위해서 최근에 EU를 방문했던 것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보통 이제 유럽판 IRA라 불리는 이제 CRMA 초안 발표를 앞두고 이제 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어떤 현지 동향 파악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CRMA 초안이 나오기는 전입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 어려움이나 뭐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이후에 피력하진 하지 않았는데 일단 향후 분위기 파악 좀 하고 이제 거기서 일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뭐 얼굴 파악 정도 뭐 이 정도로 하러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뭐 일단 아직 초안은 안 나왔는데 이제 미국만큼 자국 보호 무역주의 기조는 당연히 이제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의 역내 핵심 원자재 조달 비율을 높이는 조항 분명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항 같은 게 포함되면서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어떤 초안들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몇 가지 나온 건 있는데요. 현재 외신들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인데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외신들이 말한 내용 몇 가지만 보면은 일단 CRMA가 2030년까지 핵심 원자재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채굴 역량과 가동 역량 그리고 이제 재활용 역량을 집중 확대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업체들이 2년마다 공급망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됐는데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제 정확하게 뭔가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까라는 이제 예상은 안 되는데요. 일단 좀 지켜봐서 이제 내일 초안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IRA 법안 그리고 원자재 법안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쨌든 이제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막 미리미리 좀 대응하면서 이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뭐 주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상식밖에 어떤 이제 제재를 걸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는 분들은 나오는 기사도 계속 한번 팔로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속보가 하나 들려왔네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합참에서 들려왔는데 구체적인 내용 나올 때마다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CRMA 초안 발표를 앞두고 폐배터리 관련주 흐름 좋지 않았습니까? 과연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현 시점에서도 좀 매수로 유효한 종목, 매수 관점이 유효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그 유럽 핵심 원자재법, 그러니까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항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 이 시장의 가치는 2025년 300억 달러 정도 될 것이고 2030년 3,3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폐배터리 산업은 좀 더 유망한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을 봤을 때는 성일 하이텍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성일 하이텍은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입니다. 실적은 뭐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약 48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185%가 증가를 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83% 증가를 했습니다. 이외에 또 당기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의 좀 레퍼런스를 확인을 해보자면은 포스코 홀딩스와 그 폴란드의 그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좀 협력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12월 SK 이노베이션과 합작사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합작법인을 통해서 2023년 내 설립, 그러니까 올해 설립을 좀 할 예정이고요.
국내 첫 번째로 상업 공장을 2025년대 가동을 목표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와 SK 이노베이션과의 접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외에 좀 더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 삼성 SDI와 그 작년 9월에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일 하이텍 지분을 8.8%가량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3사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일 하이텍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그 에코프로나 뭐 LNF처럼 크게 올라가기 다소 주가보다는 다소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성일 하이텍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좀 멈출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매도하면 좋을지,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단기적인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에 뭐 별다른 저항대가 나타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만 원대까지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 19만 원 단기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최근 수급이 유입되는 자동차 섹터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증권사들이 국내 완성차 업체 현대와 기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종합주가지수 시장은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지만 조용히 소리 없이 저점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와 기아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IRA 법안, 즉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다소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입니다. 금년도 2023년도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다들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현대차와 기아는 오히려 금년에 각각 10%와 9%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경TV 자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도에서 GME 공장이 지금 생산 중단된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현대가 지금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인수 계약이 성공이 된다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 판매 시장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3위가 어디입니까? 일본 아닙니다. 유럽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바로 이 인도에 있는 GM 공장까지 인수를 한다면 현대차의 금년도 판매 실적은 말 그대로 정의선 회장 말 맞거나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낼 것이다. 그럼 당연지사 주가도 좋은 모습 보일 걸로 확신합니다. 네, 지금 뭐 인도 GM 공장 인수 추진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주가의 초과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높은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역시나 현대차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현대차 인도법인, 그러니까 GM 인도 공장 인수 추진한다고 이제 전일 밝혔는데 사실상 1996년도 진출 이후에는 이제 처음입니다.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텀시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텀시드가 뭐냐면 본 계약에 앞서서 그 부지, 건물, 생산 시설 등의 투자 대상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GM 그 인도 공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인도 시장에서 지금 현재 현대가 2위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인도 시장에서 55만 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생산 대수는 9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이외에 좀 뭐 최근에 전기차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긴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그 다음 그 자동차 산업인 수소전지차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2월 그 현대자동차의 그 수소전지차 넥소가 지난해 그 누적 판매량이 약 1만 1,179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수소차 시장이 최근에 성장세가 좀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도 이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뭐 성장 인프라 확충 기간이 굉장히 좀 소요될 것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역시나 현대차가 1위라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좋은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외에 뭐 현대 공장이 수소 에너지를 통한 전환 계획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수소 사업과 관련된 이슈도 나중에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좀 더 특징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월부터 지금까지 외인의 매수세 중에 단 6거래 빼고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특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 주가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손실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추가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유효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엔컴퍼니가 SK해운의 주력 사업이죠. 탱커선 사업부를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국내 사모펀드죠. 한엔컴퍼니가 SK해운의 주력 사업인 유조선 사업부, 보통 탱커라 불리는데 이쪽 사업부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일단은 2018년도에 SK그룹으로부터 1조 5천억 정도 인수를 했는데요. 약 2조 원의 매각가를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이 일단 시황에 따라서 이제 실적 부침이 큰 HMM이나 선대, 다변화를 위한 어떤 인수를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한엔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에버코어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 말씀드린 건데 주관사랑 주간사는 완전히 다른 이제 단어인데 이걸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주간사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일단 인수 후보군을 접촉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조선 이 탱커 사업부 같은 경우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 칼텍스 등 대형 정유사와 장기 운송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긴 기간, 장기 계약이 많은 만큼 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만큼 이제 굉장히 좋은 사업군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일단 인수 후보로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지금 현금성 자산이 16조 정도 있는 HMM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는 맥쿼리나 브룩필스나 이큐티 파트너스 이쪽이 좀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인프라 쪽에 강점이 좀 있는 사모펀드들이 좀 대량 아무래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수하는 후보가 다들 이제 HMM을 제외하고는 다들 이제 사모펀드라는 부분이 아주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렇다 하더라도 이제 HMM 측이 얘기한 바로는 이제 이번 인수권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HMM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또 다른 사모펀드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투자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후보로 HMM 등 국내 해운사들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일단 HMM의 공식 답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과연 실망 매물이 출하될지 아니면 그래도 기대감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는 지켜보셔야겠네요.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시간의 거래 상한가를 기록한 제놀루션 소식인데요. 지금 제놀루션이 세계 첫 꿀벌 치료제 임상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전 처음 들어봐요. 꿀벌 치료제가 있나요? 네, 사실 저도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양봉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한번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치료제 있는데 이제 벌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이게 나오려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실제로 개발이 된 부분이고요. 일단 제놀션이 이제 뭔가 성과를 냈습니다. 토종 벌 유충에 괴멸적인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 질환이죠. 이제 낭충 봉화 부패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의 증식을 억제하는 RNA 기반 유전자 치료제인 허니가드 R액에 대해서 이제 임상을 완료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2010년도에 사실 이 바이러스가 발발한 뒤에 전국에 그 벌통수가 한 40만 개 됐는데요. 현재는 10,000개 정도로 정말 많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잘 아신 대로 이제 꿀벌이 좀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이제 꽃가루를 운반해서 이제 식물의 어떤 결실을 유도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과수작물이나 과채 생산량이 거의 50%를 담당을 하고요. 이게 경제적 가치가 6조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서 화분 매개자로 보통 많이 불려서 이제 관련 농업 생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게 이제 꿀벌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치료하는 의약품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양봉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사실 습관적으로 좀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임상이 완료되고 나서 실제 치료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제놀루션 관계자가 얘기한 바로는 임상 결과를 토대로 품목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좀 많이 진전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업종도 있고 현재 이런 상황도 있구나라는 부분 한번 또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정민 소장님, 이번 이슈 제놀루션이라는 개별 종목의 어느 정도의 상승 지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뉴스인가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발적인 이슈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좀 제놀루션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제놀루션 그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전문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분자 진단기기 사업과 RNA 그 아이 연구와 관련된 사업을 좀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좀 확인했을 때 2022년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147억 원으로 그 전년 대비 64% 감소를 했고요. 매출액 역시 47%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다소 좀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양봉업자는 아니긴 하지만은 뭐 최근에 그 꿀벌 그 78억 마리가 폐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뭐 그 꿀벌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역시나 화분입니다. 화분이 되게 굉장히 몸에 좋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은, 역시나 그 꿀벌 78억 마리의 폐사는 굉장히 좀 크게 이슈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낭충 그 봉합 부패병 관련된 부분들이 뭐 꿀벌 에이즈라고 불리기는 하지만은 역시나 사람이 아니다. 지금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슈가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을 좀 어느 정도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뭐 국내 토종벌 사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는 있지만은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수 있고요. 전일 시간에 상한가로 올라가기는 했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꿀벌과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사라질 경우에는 다소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초반이라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 저항 구간도 많고 이슈가 부각되기에는 다소 아쉬워서 차익 시황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일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매도를 좀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놀루션에 대한 전략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근 관심 밖에 있는 sek터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바로 통신주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권에서 좀 멀어져 있던 섹터 중 하나인데, 그 가운데 LG유플러스에 대한 외국인의 비중이 지금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요. 관심 바뀐 줄 알았는데 외국인은 관심 안에 있는 거네요.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을 우리 이해성께가 딱 꼬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말 주식인지 채권인지 가장 답답한, 정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께 가장 어려움을 줬던 업종, 뭐 통신업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SKT, KT 그리고 LG유플러스를 대표로 꼽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두 가지로 압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LG유플에 관심 갖는 이유는 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SKT 같은 건 11배죠. KT가 9배입니다. 그런데 LG유플은 7배입니다. 지금 시장의 퍼가 12배인데 시장 퍼보다도 낮을 뿐더러 경쟁사인 SKT나 KT보다도 30%에서 40% 저평가 받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배당률이,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LG유플러스가 작년 배당으로 감안해 본다면 약 6% 중반의 배당을 줄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이 6% 중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익이냐? 다른 통신주에 비한다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8% 높은 배당 증가율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LG유플러스 관심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에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LG유플러스 사실 고점 대비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빨리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번 SVB 사태가 금융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연준이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공격적 긴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어제 상승 마감했죠. 밤사이 뉴욕 증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대형주로 좀 방어주 성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라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죠. 하나는 후폭풍이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세용지마가 될 것이냐. 이번에 SVB의 사태가 결국은 방금 예수님께 말씀대로 다음 주 목요일이죠. FOMC에서 금리를 0.5 올린다는 것이 기존의
그 예측이었는데 어제 나온 자료 보니까 이제 금리 동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SVB가 결국은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좋은 그런 효과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SVB 사태 끝난 게 아니다. 이 후폭풍이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른다. 미국의 시그니처 은행이 또 파산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 지역에서 일부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호재냐 악재냐 이걸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호재와 악재를 같이 맞물고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주식에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으냐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재무구조가 우량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 물론 우리 투자 뉴스인 전략의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우량 기업에 투자하시라고 믿습니다만 오늘 이후라도 다시 내가 추가 매수한다면 가급적 재무구조 좋고 대형 우량주 쪽에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무구조 탄탄한 대형주 안에서 반종민 소장님이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최근 52주 신고가 기록을 좀 갱신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22년 그 연결 영업이익이 그 7,092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39% 이상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 역시 약 10조 원, 그러니까 34% 증가를 했습니다. 그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업이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멕시코와 말레이시아의 그 중동 지역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된 모습 때문에 그렇고요.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선이 많이 개선이 됐다 보니까 굉장히 재무적으로 좋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북미 LNG 및 그 아랍에미레이트 하일 엔가샤 등의 그 다수 수의 계약 프로젝트 외에 다수 입찰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략 수주 목표는 12조 원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카타르에서 1조 6천억 원 그 초대형 에틸렌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수주 규모가 큽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은 반영되는 데까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누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EPC 그 챔피언에 대한 그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중장기 산업 개발 파트너로서 선정이 됐던 거거든요. 최근에 그 사우디 재무장관 및 국방장관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차 네옴시티의 이슈가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 상승 능력이 모멘텀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한데 신규 진입은 다소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상승은 충분하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 가져가 보셔라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이 1월부터 지금까지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특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수급 현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더 꾸준히 지켜보셔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